안녕하세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엔비디아의 주요 사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재무적 관점에서 엔비디아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이 엔비디아의 지난 5년 동안의 매출 추이를 보면은 연평균 23%로 성장을 해왔습니다. 이익률 측면에서 보면은 쭉 성장을 해오다가 2021년에 피크를 찍고 떨어졌네요. 영업이익률이 작년에는 애플 능가하는 수준까지 갔다가 1년 만에 어떻게 제조업인 삼성전자 수준까지 떨어졌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뭔가 이렇게 사업에 있어서 엄청나게 큰 변화가 있었던 게 아닌데 1년 만에 이렇게 이익률이 크게 하락을 했다면은 분명히 그 이유가 있을 거예요. 엔비디아의 경우에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ARM 인수 실패입니다. 저희가 지난 영상에서 엔비디아가 서버용 CPU를 개발을 해서 출시를 앞두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CPU가 ARM 기반의 아키텍처를 사용했다고 알아봤었죠. 이 서버용 CPU의 개발을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시너지를 얻기 위해서 이 ARM이라는 회사의 인수를 추진을 해왔었는데요. 작년에 포기하게 되면서 물어준 위약금이랑 기타 비용을 합쳐서 약 13.5억 달러가 영업비용에 포함되게 됐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영업이익률에 큰 하방 압력으로 작용을 했죠. 이 13.5억 달러라는 숫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매출의 5% 규모, 그리고 매출 총이익의 13% 규모로 절대 무시할 수 있는 규모는 아니죠. 두 번째 이유로는 재고자산 충당금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는 반도체 회사이기는 하지만 직접 제조는 하지 않고 디자인만 하는 팹리스 회사이거든요. 그리고 반도체 산업은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수요가 증가하고 나서 생산량을 확보하려고 하면 늦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요를 예측을 하고 미리미리 주요 부품이랑 생산 캐패시티를 확보를 해두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미리 공급 계약을 맺어두게 되거든요. 2021년도 암호화폐 호황기에 너도 나도 채굴을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채굴 때문에 이 GPU 수요가 늘어났었는데 이제 그 당시에 경영진이 수요를 과대 예측을 해서 공급 계약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가 2022년에 들어서 크립토 버블이 터지고 또 이더리움의 채굴 방식이 바뀌게 되면서 이 엔비디아 일부 GPU에 대한 수요가 대폭 감소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수요 과대 예측은 사실 경영진의 명백한 실수로 보이거든요. 이더리움의 채굴 방식 변경이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라 미리 예정된 일이었었는데 그랬던 만큼 더 현실적으로 수요 예측을 할 수 있을 만한 근거는 충분히 있었다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경영진이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판단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 아수스나 MSI처럼 엔비디아한테 칩셋을 납품을 받아서 GPU를 만드는 제조사들의 재고는 많이 쌓이게 됐어요. 그런데 RTX 40 시리즈 신모델 출시까지 겹치게 되면서 구모델의 재고가 지금 전혀 소화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이 구모델의 재고를 그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느냐? 할인해서 후려치는 방법밖에 없겠죠. 네. 거기다가 기존에 맺어뒀던 공급 계약에 따라서 수요가 뒷받침되지 않는 새로운 제품까지 생산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이런 공급 계약을 취소를 하려면 거기에 대한 위약금도 지불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이렇게 게이밍 쪽에서는 이 재고 측면에서 총체적 난국이었습니다. 거기다 데이터 센터 사업에서도 미국이 작년에 시행한 대중국 반도체 수출 금지 때문에 수요 타격이 있으면서 중국에서 오는 매출이 감소했거든요.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총 21.7억 달러의 재고자산 충당금을 쌓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이 매출 원가에 그대로 반영이 되게 되면서 이익률에 하락을 가져온 거죠. 굉장히 안 좋게 보이는 상황이기는 한데 2022년 4분기 실적 발표에서 경영진이 이 재고자산 조정이 현재 시점에서는 거의 끝난 상태라고 소통을 했거든요. 그럴 만큼 이와 관련된 상황들이 앞으로는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리고 재고 상황이 나아짐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재고자산 충당금 관련 비용도 정상화가 되겠죠. 그러면서 이익률 역시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거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마지막 이유로는 R&D 지출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차트를 보시면은 2022년에 매출의 약 27%에 해당하는 73억 달러를 R&D에 투자했거든요. 이 달러 바이유로 보면은 불과 4년 동안의 투자액이 거의 3배 규모로 증가를 했습니다. 매출 대비 비중으로 보면은 2021년에 감소를 하고 그 이후에 2022년에 폭발적으로 늘기는 했는데 이게 R&D 투자액이 감소를 했던 건 아니죠. 단지 2021년에 매출이 큰 폭으로 성장을 하면서 매출 대비 비중으로 봤을 때는 좀 감소를 하는 그런 추세였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엔비디아는 왜 이렇게 R&D에 큰 투자를 하고 있느냐? 이미 업계 선두인 데이터 센터 그리고 게이밍 사업에서 기술적 격차를 계속 유지를 하고 또 앞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원으로 거듭날 자율주행 그리고 메타버스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R&D 지출 금액은 영업 비용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영업 이익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지죠. 또 아까 봤듯이 매출 대비 비율로 봤을 때 2022년에 크게 증가를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영업이익률에 큰 하방 압력으로 작용을 했던 거죠. 그런데 과거에 엔비디아가 R&D에 있어서 아주 훌륭한 성과를 보여줬거든요. 이런 트랙 레코드가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사업 영역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데 이런 과도기에서 오히려 R&D 투자가 증가하지 않는다면 전 그거를 오히려 더 부정적인 요소로 보게 될 것 같아요. 네. 정리해보면 2022년에 마진율이 하락한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는 ARM 인수 실패, 두 번째는 재고자산 충당금, 세 번째는 R&D 비용. 그쵸.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첫 번째랑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일회성 비용 성격이 강하고 앞으로 재발을 할 것 같지는 않아서 크게 걱정할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보시면 정확할 것 같아요. 저희가 인트로에서도 엔비디아의 주식이 결코 싸 보이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기는 했어요. 그런데 2022년에 이런 일회성 요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익 수치가 사실 비정상적으로 낮아진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재무적인 분석 없이 그냥 단순히 investing.com 이런 데 표시되는 멀티플만 본다면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짚어내기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단순히 멀티플만 봤으면은 조금 왜곡된 숫자를 보고 판단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재무정보 분석이 중요하다는 거를 이렇게 또 한 번 느낍니다. 그러면 엔비디아의 미래 실적 전망은 어떤가요? 월가 애널리스트들의 컨센서스 추정치를 여기 차트에 정리를 해봤는데요. 보시면은 매출은 2027년까지 거의 연평균 20%로 성장을 하는 걸로 보이네요. 그래서 2027년에 654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성장률이 진짜 상당한데 네. 무슨 근거로 이런 성장률을 추정하는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첫째는 아마도 미래의 가격 결정력 향상을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엔비디아는 칩을 직접 생산하지는 않고 TSMC 같은 파운드리 업체를 통해서 위탁 생산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AI 시장이 빠르게 성장을 하면서 AI용 GPU에 대한 수요가 가파르게 증가를 하게 될 텐데 이런 상황에서 공급이 따라가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거기다가 애플이나 테슬라, AMD, 퀄컴 등 칩을 디자인하는 회사 대부분이 이 TSMC라는 회사를 통해서 생산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TSMC라는 단일 기업의 생산 캐파는 한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서 엔비디아가 확보할 수 있는 물량은 제한적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이렇게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엔비디아가 AI용 칩 시장에서 계속 지배적인 지위를 유지해 나간다고 가정을 하면은 아주 높은 가격 결정력을 지닐 수 있겠죠. 그리고 그 가격 결정력을 바탕으로 제품의 가격을 올리고 매출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율주행 그리고 메타버스 산업의 규모가 크게 증가하면서 이룰 수 있는 TAM 익스펜션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은 엔비디아가 제품을 팔 수 있는 그 전체 시장의 규모가 성장한다는 뜻이죠. 이 시장에서 엔비디아가 일정한 점유율을 유지를 한다고 하면은 당연히 매출 역시 상승시킬 수 있겠죠. 네. 이번에는 마진율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컨센서스에 따르면은 2027년에 매출 총이익률은 76%, 영업이익률은 55%, 순이익률은 45%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네요. 근데 2022년도 일회성 비용을 제거하고 나면은 마진이 상당히 높은데 네. 지금 추정치가 그것보다도 미래에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거는 근거가 뭘까요? 크게 두 가지 요인 정도를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매출과 마찬가지로 가격 결정력입니다. 이 AI 칩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은 원재료 가격도 당연히 함께 상승을 하기는 하겠지만 그에 비해서 엔비디아가 더 큰 폭으로 제품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다면은 마진율을 끌어올릴 수 있겠죠. 네. 둘째는 엔비디아가 기존에는 GPU라는 하드웨어를 판매하는 회사였는데 이제 소프트웨어도 판매하는 방향으로 사업 모델을 피벗을 하고 있죠. 과거에도 소프트웨어 개발에 진심이었고 큰 규모의 투자를 계속 집행해 오기는 했는데 이 소프트웨어를 하드웨어를 판매하기 위한 유인으로 사용을 했지 그 자체로 매출을 올리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자율주행 그리고 메타버스에서 오는 매출이 늘어나게 됨에 따라서 소프트웨어의 비중이 점점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구조적으로 소프트웨어 사업이 더 이익률이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기업 전체의 마진율 역시 올라가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메타버스 그리고 자율주행이라는 시장이 성장을 하면서 엔비디아의 관련 매출도 당연히 함께 성장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요. 그런데 이게 단기간에 급진적으로 일어날 것 같지는 않아요. 이 메타버스의 성장에는 플랫폼이나 컨텐츠 같은 소프트에셋뿐만이 아니라 인프라나 하드웨어 같은 하드에셋도 필수적으로 필요하죠.
뛰어난 메타버스를 구현을 하려면은 방대한 컴퓨팅 파워 그리고 네트워킹 파워가 필요한데 지금 현재 이 한정된 파워를 두고 모든 산업이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인프라 베이스나 하드웨어적 역량을 확충을 하는 거는 하루아침에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근미래에 아주 폭발적인 성장을 기대하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네. 스마트카 관련 오토모티브 매출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드라이브 오인을 공급하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야 성장 궤도에 오른 것으로 보여요. 현재 수주 잔고가 110억 달러 정도라고 알아봤었죠. 네. 2027년까지 연간 22억 달러 정도 수준인데요. 유의미한 규모는 아니죠.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개인적으로는 애널리스트 전망치가 꽤 공격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2025년 이후에요. 이번에는 멀티플을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엔비디아의 2023년 그리고 2024년 EPS 전망치를 기준으로 계산한 포워드 PER을 항상 경쟁 기업으로 언급되는 AMD 그리고 인텔이랑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죠. 2023년 포워드 EPS 기준 PER은 엔비디아가 54배, 인텔은 60배, AMD는 30배 수준이니까 네. 인텔이랑은 별 차이가 없고 AMD에는 2배가 조금 안 되는 수준이네요. 그렇네요. 24년 포워드 EPS 기준 PER은 엔비디아가 41배, 인텔은 15배로 낮아지고 네. AMD는 20배 수준이네요. 포워드 멀티플 기준으로 해도 엔비디아가 확실히 피어랑 비교해서는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그렇게 보이기는 합니다. 근데 이게 멀티플만 봐서는 사실 판단하기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매출 성장률도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매출 성장률을 비교를 해보면은 2023년에 엔비디아의 전망치는 10%, 인텔은 무려 20% 역성장입니다. AMD는 거의 플랫할 것으로 보이네요. 반도체 산업이 전체적으로 2023년에 역풍을 맞게 되면서 성장률이 저조할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그 와중에도 엔비디아는 사실 10%의 준수한 성장을 보여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네요. 2024년에는 업황이 정상화되면서 엔비디아는 24%, 인텔은 15%, AMD는 17% 수준으로 정상화되는 걸로 보여요. 2024년 역시 엔비디아가 셋 중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여줄 것으로 보이죠. 저희가 차트에 표시를 하지는 않았지만 이 이후로도 엔비디아의 매출 성장률은 20% 이상의 높은 수준으로 유지가 되거든요. 근데 그에 반해서 인텔이나 AMD는 모두 10% 수준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이 세 기업의 성장률 전망치의 차이를 보면은 엔비디아는 AI, 메타버스, 스마트카 이 산업들에 걸쳐서 다양한 성장 드라이버들을 갖고 있는데 반해서 인텔이나 AMD는 상대적으로 이런 그로스 드라이버가 부족하다고 시장에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매출 성장률에 대해서 비교를 해봤으니까 이번에는 순이익률을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2024년 순이익률 전망치를 보면은 엔비디아는 39%, 인텔은 13%, AMD는 25%로 매출 성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마진율에 있어서도 엔비디아가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매출 성장이 단순히 외형적인 성장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속 있는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거기다가 인텔 같은 경우는 반도체 생산을 파운드리 업체에 아웃소스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생산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생산 설비의 증축이나 유지 보수에도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캐펙스가 훨씬 큽니다. 인텔의 2022년 매출이 전년 대비 20% 이미 감소를 한 상황이고 거기다가 전망치를 보면은 올해 20% 더 떨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죠. 네. 이런 매출 하락세를 턴어라운드 하려고 하다 보니까 투자를 공격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 2022년에 캐펙스가 무려 250억 달러였어요. 이거는 사실 엔비디아의 2022년 총 매출이랑 맞먹는 규모죠. 그리고 또 컨센서스를 보면은 2023년 그리고 2024년에도 캐펙스가 190억 달러에서 210억 달러의 수준에서 유지될 걸로 보입니다. 정리를 해보자면은 매출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 마진율은 셋 중에서 제일 낮고 거기다가 나갈 현금도 제일 많죠. 그래서 현금 흐름 측면에서 보면은 인텔이 아주 안 좋아 보입니다. 결국은 멀티플 숫자만 놓고 보면은 엔비디아가 제일 비싸 보이는 게 확실한데요. 월가 애널리스트 컨센서스 전망치를 뜯어보면은 비싼 이유가 확실히 있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네, 확실히 엔비디아의 주요 사업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재무적인 분석도 하고 나니까 어떤 기업인지 훨씬 잘 알게 된 것 같아요. 네. 솔직히 트레일링 멀티플만 봤을 때는 AMD나 인텔보다 훨씬 높아서 막연히 너무 비싸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자세히 알아보니까 마냥 비싼 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기업을 분석할 때 투자 포인트만큼이나 리스크 팩터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요? 너무 잔인한 테이밍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알아보면 투자 관련해서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혹시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알려달라고 하시면 알려드려야죠.
일단 첫째는 이제 저희가 지난 이슈 해부학 영상에서부터 계속 얘기를 해왔던 이 쿠다에서 파이토치로 이어지는 이 생태계에 일어날 수 있는 균열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는 되게 공고한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태세 전환이 좀 빠르시네요. 네, 그때는 저희가 가정법으로 얘기를 했었죠. 이제 엔비디아가 향후에도 이 소프트웨어 생태계에 대한 지배력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다면 매우 좋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알아본 내용을 간단히 정리를 해보자면은 현재까지 엔비디아는 무료로 소프트웨어를 보급을 하고 소프트웨어 시장을 장악을 해서 GPU 하드웨어 시장을 지배하는 방식으로 독점급 시장 점유율을 누려왔죠. 지금까지는 쿠다를 통해서 더 하위 작업을 진행을 하고 상위 레벨의 작업은 파이토치로 처리하는 형태로 이어지는 생태계였는데요. 그런데 AI의 더 빠른 발전을 위해서 엔비디아의 이런 하드웨어 독점 구조를 탈피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 근간에 있는 게 현재 계속 개발 중에 있는 트라이톤 그리고 파이토치 2.0입니다. 이 트라이톤은 오픈 AI에서 개발을 했는데요. 쿠다를 이용하지 않고도 상위 레벨의 업무로 연결을 시켜주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요. 구글은 텐서플로우나 잭스를 통해서 파이토치와 비슷한 레벨에서의 경쟁을 하고 거기서 하드웨어의 점유율을 뺏어오고자 했는데 트라이톤은 이 엔비디아 생태계에 더 기저에 있는 부분을 공략하는 툴이라고 볼 수 있겠죠. 또 파이토치도 보면은 그걸 개발한 팀이 메타를 나와서 지금 파이토치 2.0을 개발을 했거든요. 2.0을 사용을 하면 기존에는 호환성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았고 최적화가 덜 되었던 엔비디아 경쟁사들의 하드웨어에서 아주 큰 성능 향상을 볼 수 있을 걸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엔비디아가 성장성이 있는 분야에서 다양한 소프트웨어 마켓에 지배력을 얻으려고 하고 있고 그걸 통해서 포트폴리오의 다변화를 시도하고 있기는 한데요. 결국은 이런 영역의 R&D 재원은 근본적으로는 데이터 센터 그리고 게이밍 GPU 판매를 통해서 나오는 매출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 GPU라는 가장 중요한 수익원이 흔들리게 된다면은 이 안정적인 캐시카우 사업에서 신사업 진출이라는 이런 예쁜 구도가 깨지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리스크 요인으로는 미국에서 시행한 칩스 액트로 인한 중국으로의 수출 제한을 빼먹을 수 없겠죠.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되는 질문은 두 가지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이 기존의 중국에서 오던 수요를 다른 분야에서 흡수를 할 수 있느냐. 두 번째는 데이터 센터 GPU만 영향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게이밍이나 이 스마트카 사업에까지 확장이 될 수 있느냐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AI 학습에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는 A100 그리고 H100이 제재의 대상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엔비디아는 규제 범주에 포함되지 않게끔 조정된 A100의 대체품을 중국 고객사에 권유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난 이슈 해부학 영상에서도 저희가 알아봤듯이 이 A100이란 GPU는 3년 된 GPU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능이 떨어져요. 근데 이 AI 학습에서 이 연산 능력 그리고 속도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금전적인 이유가 아니라면은 현 세대 제품인 H100이랑 비교했을 때 크게 떨어지는 제품을 지금 시점에 와서 구입하는데 고객사들이 흥미를 느낄지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회의감이 있습니다. 다행히 전기차에 탑재되는 오린 같은 칩들은 현재로서는 규제 대상이 아니기는 해요. 엔비디아 측은 미국의 규제들은 중국의 군사력에 활용될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차단을 하는데 그 목표가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규제 범위가 언제 어떻게 확대될지에 대해서는 많은 미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냥 나이브하게 현재 수준의 규제가 계속 유지될 거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중국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스마트카에 들어가는 반도체들을 중국 업체에서 공급받으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생각보다 현재 규제만으로도 데이터 센터향 매출에 있어서 치명적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전 세계 데이터 센터 5년 K거가 5%대로 예측이 되는데 네. 중국은 한 20%대로 예측이 되거든요. 확실히 그 중국의 성장률이 이렇게 높은 만큼 그쪽에서 오는 수요가 굉장히 많을 텐데 이제 그쪽에서 매출을 올릴 수 없게 된다면은 확실히 나머지에서 중국의 수요를 다 흡수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변수가 많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또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엔비디아가 2020년에 삼성 파운드리를 잠깐 사용을 했었는데 수율 문제 때문에 공급 이슈를 겪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뒤로는 TSMC에 전적으로 생산을 맡기고 있습니다. 이 TSMC는 대만 회사이고 또 지금 중국이랑 대만 사이의 갈등이 계속 심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걱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밀란이 TSMC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밀란의 뷰는 어떤가요? 네, TSMC 같은 경우는 생산시설이 대부분 대만에 있거든요. 네. 근데 중국이랑 대만이 지금 어느 정도 갈등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중국이 실제로 대만을 침략하게 된다면 TSMC는 생산에 되게 큰 차질을 겪을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과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뭐 미국에도 공장을 하나 짓고 있고 얘네가 이제 그 생산 베이스를 다변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기는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사실은 애리조나에 이미 미국에 공장을 하나 지었고 네. 하나를 더 지을 예정이에요. 근데 얘네 두 개의 캐파를 합쳐봤자 네. 대만에 있는 기가팹 하나의 절반에도 미치지를 못해요. 차이가 많이 나는 네,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TSMC 입장에서는 대만이 침략을 당하면은 네. 생산에는 정말 큰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TSMC가 대만 기업이다 보니까 사실상 대부분의 R&D도 그곳에서 일어날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러니까 뭐 R&D를 하고 있는 곳에서 이제 계속 공장을 늘려 나가자라는 게 회사의 방침인가 보네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인터뷰에서도 그렇게 언급을 한 적이 있고, 네. 근데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엔비디아가 생산을 대부분 TSMC에 의존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TSMC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은 엔비디아는 생산에 정말 큰 차질을 겪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TSMC가 네. 전 세계 파운드리 점유율의 한 60%를 가지고 있어서 네. 비단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만약에 TSMC한테 문제가 생기면은 전 세계에 있는 팹리스 회사들은 다 생산에 문제를 겪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 이 리스크는 이 엔비디아의 firm specific risk, 그 기업의 고유한 리스크는 아니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오히려 인더스트리 리스크로 보는 게 맞을 것 그럼 같습니다. 뭐 애플, 퀄컴, 뭐 AMD 이런 회사들 다 영향을 받게 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지난 두 영상을 통해서 알아본 내용을 토대로 엔비디아의 운명은 다음 3가지 정도로 결정된다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데이터 센터용 칩 시장에서 엔비디아가 현재의 지배력을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 두 번째는 자율주행 시장에서 엔비디아가 얼마나 입지를 강화할 수 있을지, 그리고 셋째는 이제 태동하고 있는 메타버스 시장을 얼마나 엔비디아가 선점을 하고 지배력을 넓혀갈 수 있을지, 이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이 세 분야 모두 우리가 살아가는 현 시대의 가장 성장성이 큰 시장들이라고 볼 수 있죠. 제가 알기로는 이 셋 모두에 걸쳐서 엔비디아 정도의 기술력과 역량을 가진 회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마디로 엔비디아는 벌써 3위체를 뽑은 상황이었군요. 앞으로는 엔비디아 말고 킹비디아라고 부르겠습니다. 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까지 알아본 것과 같이 AI 시장 지배력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큰 도전이 이미 가시화된 상태이거든요. 또 자율주행 시장에서도 쟁쟁한 경쟁사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또 메타버스 시장도 아직 매우 초창기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시장이랑 산업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해서 많은 불확실성이 있고요. 만약에 이 세 분야 모두에서 시장이 생각하는 낙관적 시나리오를 엔비디아가 이뤄낼 수 있다면은 지금 수준보다도 주가가 사실 훨씬 더 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 낙관적 시나리오에서 엔비디아가 이뤄낼 수 있는 미래의 TAM 익스펜션이 지금까지의 멀티플 익스펜션을 설명하는 건 물론이거니와 그 이상으로 보낼 수 있을 만한 재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기는 하거든요. 애플 주식도 2000년대 초중반에는 P 레이쇼가 50배에서 100배 이상까지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뭐 모두 비싸다고 생각을 했었겠죠. 네. 그런데 그 이후로 아이팟, 아이폰에 이어서 다양한 신제품과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생태계를 지속적으로 확장을 했죠. 그렇게 하면서 엄청난 TAM 익스펜션을 이뤄냈습니다. 그 이후로 애플은 비싼 기업이었나요? 뭐 그랬다면은 워런 버핏 아저씨가 그렇게 많은 주식을 사지는 않았겠죠. 네. 이렇게 지난 영상에 이어서 기업 해부학에서 엔비디아를 속속들이 해부를 해봤는데요. 이번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얻어가시는 이해가 엔비디아 주식이 유사기업 주식과 비교를 했을 때 싼지 비싼지 판단하는 데 유용하게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재미있는 기업 분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